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최고 군사 권력의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바로 2026년 현재 중국 베이징의 심장부입니다.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왜 자신의 수족을 스스로 자르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 5명이 증발하고 군 서열 2위 장유샤조차 행방이 묘연해진 그 밤, 화려한 야경 뒤 텅 빈 거리에는 붉은 경보음만 울렸습니다. 230만 대군을 지휘하던 권력 중추가 사라진 이 기괴한 숙청의 진짜 이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억 인구를 거느린 제국, 세계 2위 경제대국,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감춰진 민낯은 훔친 기술과 경제 보복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습니다. 2010년대 내내 중국은 주변국의 반도체 설계도를 빼내고 희토류 수출을 무기 삼아 이웃 국가들을 압박했죠. 미국 기업의 5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베끼고 한국 배터리 기술을 빼돌리고 일본 공작기계 도면을 복제했습니다. 우리는 대국이다라는 선언 뒤에는 언제나 협박과 도둑질이 따라붙었습니다. 화웨이가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였지만 그 핵심 칩 설계는 미국 ARM의 기술이었습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는 러시아 수-27의 외형을 베낀 뒤 미국 F-35 레이더 회피 기술을 섞어 만든 짜깁기였죠. 중국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보고받은 숫자만 믿고 착각했을까요? 베이징 중심가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2026년 본 그 불빛 아래 거리는 달라졌습니다. 평소 심야까지 붐비던 왕푸진 대로가 후 9시면 텅 비고 중난하이 주변 검문소마다 무장 경비가 3배로 늘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조차 베이징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죠. 지하철 안보위 역 출구는 아예 폐쇄됐고 토남먼 광장 CCTV는 24시 돌아갔습니다. 공포는 거리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 공포의 진원지는 중난하이 안쪽 회의실이었습니다. 시진핑과 그의 최측근들만 출입하는 그곳에서 지난 3개월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외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국 최고 권력층이 멘붕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2월 중순 국방부 장관 리성푸가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3월 초 로켓군 사령관 2명이 동시에 교체됐죠. 3월 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의 이름이 관영 매체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씩 사라지는 이름들, 그들이 자랑하던 중화부흥의 꿈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게 드러난 순간 시진핑은 극단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230뒷 대군의 머리통을 하루아침에 자르는 그 선택 말입니다. 방아쇠는 중동에서 당겨졌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이 이름이 낯설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의 합참의장, 국방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전부 합친 뒤 대통령 바로 아래 둔 조직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총서기가 이 위원회 주석을 겸하죠. 시진핑이 바로 그 주석입니다. 그 아래 부주석 2명, 위원 5명, 총 7명이 230만 대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2026년 3월 이 7명 중 5명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부주석 장유샤는 3월 15일 이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리상푸는 2월부터 행방이 묘연했고 로켓군 사령관 리위춘과 시중보는 3월 5일 해임 발표 후 구금됐죠. 공군 사령관 딩나 이형마저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7명 중 5명, 10명 중 7명 꼴입니다. 이건 숙청이 아니라 참수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최고 경영자와 전 임원진을 하루아침에 날린 겁니다. 군대로 치면 합참의장부터 각군 참모총장까지 전부 잘린 거죠.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을 동시에 구속하고 3사람으로 채운 상황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더 기괴한 건 타이밍입니다. 전시도 아니고 쿠데타 미수 사건도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부패 혐의였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유샤는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최측근이었거든요. 리상푸 역시 시진핑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자른 겁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진핑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선제 타격했다는 설, 군부가 전쟁 반대 의사를 밝혀 숙청당했다는 설, 무기 성능 조작 보고가 발각됐다는 설,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진핑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중동 사막에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 테헤란에서 왔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2026년 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수백 차례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제 HQ-9 방공 시스템과 YJ-12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상태였죠. 중국 국방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무기들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수백 차례 이란 영공을 출격하는 동안 중국제 방공망의 격추 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Q-9 레이더는 스텔스기 포착에 실패했고 요격 미사일은 허공만 갈랐다는 보고가 나왔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베이징에 보낸 항의 전문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판 무기는 고철 덩어리였다. 시진핑은 그 보고서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중국군이 자랑하던 S-400 카피판 방공망이 실전에서 뚫렸다는 건 대만 해협에 깔아둔 똑같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란 뜻이었으니까요. 훔친 러시아 기술을 베끼고 미국 레이더 설계도를 훔쳐 짜깁기한 무기. 서류상 스펙은 화려했지만 실전에선 레이저 앞에 종이 방패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로켓군이 자랑하던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항모 킬러라 불리던 이 무기는 미 해군 항모를 2000km 밖에서 타격할 수 있다고 선전됐죠. 서울에서 도쿄까지 거리쯤 됩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전 시험 발사에서 성공률이 공식 발표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명중률은 예상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장유샤를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에게 보고할 때는 95% 성공률이라고 숫자를 조작했죠. 왜냐하면 솔직하게 보고했다간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요. 그렇게 10년간 거짓 보고가 쌓였고 시진핑은 착각 속에서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중동 참사는 이 거짓말의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시진핑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무적의 군대는 허상이었고 장군들은 자신을 10년간 속여왔다는 걸. 그 순간 대만 해협을 날던 중국 전투기들이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중국 공군의 대만 영공 접근 비행 횟수는 전년 대비 80% 줄었습니다. 겁을 먹은 겁니다. 중동에서 무기가 뽀록났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치명적인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석유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선을 하나씩 조여왔죠. 총알 한 발 쓰지 않고 말입니다. 첫 번째 타겟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2025년 8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의존하던 하루 50만 배럴 공급선이 절반으로 줄었죠. 중국 정유 공장들은 갑자기 원료가 부족해졌고 디젤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남부 쿠제스탄 유전지대가 마비됐습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던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물량이 끊겼죠. 페르시아만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압박은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 해협에 항모 전단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행 유조선에 대한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론 이란 제재 이행 점검이었지만 실질적으론 중국 목줄 조이기였죠. 검색 한 번 받으면 이틀씩 지연되니 운송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석유 공급선 3곳이 동시에 타격받으면서 수입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0통 중 3통이 사라진 겁니다. 광둥성 제조업 단지의 공장 가동률은 70센트대로 떨어졌고 랴오닝성 군부대의 탱크 훈련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죠. 기름이 없으니 전차를 굴릴 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직접 중국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만 압박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여파로 중국 경제의 동맥이 막혔습니다. 미군 병사 1명 다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쓰지 않고 중국을 질식시키는 완벽한 메스였습니다. 시진핑은 이 상황을 에너지 목졸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름이 말라가는 동안 내부에선 더 거대한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시한폭탄입니다. 2023년 헝다그룹 파산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채 규모 3조 원,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증발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헝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비구이위안, 완커, 선저우, 중국 상위 10대 부동산 기업 중 7곳이 연쇄 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6년 봄, 상하이 푸둥 신도시의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찍은 드론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50층짜리 타워 20개 동, 여의도 면적만 한 부지에 텅 빈 콘크리트 숲이 서 있었죠. 창문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유령 단지. 중국 전역에 이런 미분양이 3억 평방미터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쯤 되는 규모죠. 더 심각한 건 지방정부였습니다. LGFV,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 불리는 이 괴물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입니다.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와 도로를 짓고 다시 땅을 팔아 빚을 갚는 구조였죠. 그런데 부동산이 무너지자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갚을 돈은 사라졌습니다. 구이저우성 정부는 2025년 말 공무원 월급을 3개월 밀렸습니다. 랴오닝성은 지역은행 예금 인출을 제한했죠. 하루 10만 미설까지만 출금 가능이라는 공고가 붙었는데 한국 돈 2천만 원쯤 됩니다. 평범한 시민에겐 큰 돈이지만 기업 운영자에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공장 월급도 못 주는 수준이죠. 청년 실업은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흉악해서 공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비공식 추정치는 20%, 대졸 청년 5명 중 1명이 백수란 얘기입니다. 탕핑이라 불리는 포기 문화가 확산됐죠. 눕자,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베이징 지하철 10호선 국무원역 근처 새벽 5시면 줄이 섰습니다. 공무원 시험학원 자리 잡으려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공무원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죠. 벼랑 끝에 몰린 민심. 시진핑이 이 불만을 억누르려 의지한 건 감시체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기가 최악의 부메랑이 되고 말았죠. 현재 중국 전역에 깔린 CCTV만 무려 7억 대입니다. 베이징 시내 사거리 하나당 평균 카메라 40대가 돌아갑니다. 얼굴 인식 AI는 1초 만에 14억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신원을 특정하죠. 지하철 개찰구, 아파트 출입구, 심지어 공중 화장실까지 시민들의 모든 동선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시진핑 정권은 이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회 안정의 핵심 인프라라고 선전했죠. 위구르인 100만 명을 수용소에 가둘 수 있었던 것도, 홍콩 시위대를 하나씩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완벽한 감시망 덕분이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는 완벽한 도구,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5년 10월 그 철통 같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고위 인사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연쇄 제거하자 서방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사드가 이란에 깔린 중국제 CCTV 네트워크의 백도어를 뚫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미군의 사이버전 능력입니다. 이란에 수출된 감시 시스템의 중앙 서버가 베이징과 연결되어 있다면 미 국가안보국 NSA가 그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겁니다. 만약 이란 지휘관의 동선과 탄약고 좌표가 실시간으로 미군에 넘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베이징 지도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깐 7억 대의 CCTV망이 전시엔 적의 완벽한 암살 타겟팅 시스템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군사 전문가들은 중나라의 수뇌부의 동선이 뚫릴 경우 미군의 정밀 타격까지 채 1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란 무서운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14억 국민의 목을 조르던 올가미가 이제 시진핑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억지로 묶인 56개 민족의 집합체죠. 베이징어를 쓰는 한족, 위구르어를 쓰는 위구르족, 티베트어를 쓰는 티베트족. 같은 중국인이라 부르지만 언어도 문화도 다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온 건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여름 한 일화가 중국 군 내부에 퍼졌습니다. 상하이 출신 소장이 신장으로 발령받자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는 중국 군인이 아니라 상하이 군인이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갈등, 광둥과 랴오닝의 대립, 지역 간 균열은 이미 깊어진 상태였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사실상 점령지입니다. 10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 거리마다 무장경찰이 순찰합니다. 티베트 역시 마찬가지죠. 달라이 라마를 숭배하는 티베트인들은 베이징 정권을 침략자로 여깁니다. 내몽골 지역 몽골족도, 만주 지역 조선족도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더 큰 균열은 한족 내부에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 양쯔강을 경계로 남북이 갈립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남부 경제권은 부유하고 개방적입니다. 반면 베이징, 톤진 등 북부 권력권은 보수적이고 관료적이죠. 남부는 우리가 번 돈을 왜 북부에 갖다 바치냐고 불만입니다. 북부는 남부 놈들은 건방지다며 경계합니다. 2026년 현재 지방 정부들은 중앙의 명령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이저우성은 중앙재정분담금 납부를 2달 연기했습니다. 쓰촨성은 공안 인력 증원 지시를 거부했죠. 우리 돈으로 우리 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은 이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는 2025년 말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CCP, 중국 공산당 붕괴 이후 시나리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을 7개 지역으로 쪼개는 마스터 플랜이었죠. 만주 공화국, 위구르 독립국, 티베트 자치국, 광둥 연방, 쓰촨 자치주, 그리고 축소된 중화공화국.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소련도 무너졌고 유고슬라비아도 쪼개졌습니다. 강압으로 묶인 제국은 중심이 약해지면 순식간에 해체됩니다. 시진핑의 대숙청은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제국이 흔들릴 때 그 거대한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진짜 기술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훔친 설계도와 복제품으로 버티던 짝퉁 무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제 방공망이 처참하게 뚫리는 동안 K방사는 실전 검증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실제 요격 성과를 증명한 한국산 천궁 방공 시스템을 선택했고 폴란드는 용산구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화력 규모인 K9 자주포 600문을 쓸어 담았죠. 가짜가 무너진 자리를 진짜가 채우면서
2026년 현재 한국 방산 수출액은 10년 전에 10배가 넘는 2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값싼 인건비로 물량을 쏟아냈지만 정밀 수리와 개조 능력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의 아시아 긴급 수리 거점은 부산입니다. 48시간 내 함정 엔진 교체와 레이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곳이죠. 광물 재련 기술도 변수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원석을 독점했지만 고순도 정제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의존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재련 세계 1위지만 실제로는 리튬과 니켈 정제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인 이 광물들, 중국이 원석을 캐도 한국이 정제해야 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짜가 무너지면 진짜가 드러납니다. 중국의 추락은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기술 유출을 막고 인재를 키우고 동맹을 단단히 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극단적 대숙청은 제국의 단말마입니다. 훔친 기술은 결국 들통나고 거짓 보고는 결국 무너집니다. 한국은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력 없이 허세로 버티는 순간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과 경제적 기회의 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